며느리야? 이제 게임을 시작해도 되겠니? 이것은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는 척 연기한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낡은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처럼 거칠고 탁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무서운 명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남편에게 헌 신발짝처럼 버려졌던 50대 여자가 어떻게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채찍을 손에 쥐고 그 호화로운 저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강남의 화려한 3층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혹은 매끄럽게 돌아가는 기계 부품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감탄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 미국으로 유학 간 자녀들, 권위 있는 시어머니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손에서 언제나 고급 섬유 유연제 냄새와 알맞게 띄운 된장 냄새가 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50살이 된 제 몸은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에 여전히 군살 없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박상민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저의 단정함은 지루함이었고 저의 세심한 배려는 숨막히는 구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가에 잡히기 시작한 주름은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여름 장마철 특유의 흙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비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싸구려 소주 냄새와 정체불명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자들이 뿌리는 달짝지근하고 신경질적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3600일 동안 그래왔듯 소파에 앉아 남편의 외투를 받아주고 꿀물을 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제게 옷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옷을 내던지며 경멸이 가득 찬 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하자. 그가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체념한 표정,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 꼴을 좀 봐. 건조하고 재미없어. 윤혜, 당신은 마치 고동 삶은 물 같아. 마셔도 죽지는 않지만 아무런 맛도 없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꿀물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2층에는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그 늙은이 핑계대지 마. 그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제 얼굴에 뜨거운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나한테는 여자가 필요해, 윤희. 신음할 줄 알고 요구할 줄 알고 내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여자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고작 밥 먹었냐, 약 먹었냐는 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 당신이랑 침대에 눕느니 차라리 실크 잠옷을 입힌 통나무랑 자는 게 낫겠어. 그의 말은 무딘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천천히 도려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자의 눈물은 밖으로 흐르지 않고 속으로 흘러 짜고 시리게 가슴을 적실 뿐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 지긋지긋함의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26살. 제 막내딸보다 2살 어렸습니다. 그녀는 주눅든 기색 없이 승리자의 태도로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예뻤습니다. 육감적이고 도발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얇은 천을 뚫고 나올 듯한 풍만한 몸매를 과시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제가 거실에 피워둔 맑은 침향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그녀는 방금 생고기라도 씹어먹은 듯 번들거리는 붉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상민 오빠가 집 구조를 미리 좀 보라고 해서요.
조만간 제가 여기 안주인이 될 텐데 분위기를 좀 신선하게 바꿔야죠. 지금 스타일은 너무 우중충해서 마치 장례식장 같네요. 남편은 옆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탐욕스러운 손이 아내 앞에서 젊은 내연녀의 굴곡진 엉덩이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마치 맛있는 사냥감을 잡은 회춘한 남자처럼 껄껄거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낡고 고장 나거나 눈에 거슬리는 건 다 내다 버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시선은 저에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바로 가장 낡고 거슬리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2층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윤 여사님은 말을 못하고 그저 웅얼거릴 뿐 손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떠나기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늙고 흐릿한 눈동자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당신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비밀 신호처럼 제 손을 꽉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가요, 어머니. 저는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저 여자는 어머니께 전복죽 끓이는 법도 모를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그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가 제게 던져준 돈은 교회의 허름한 원룸 보증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30년 식모살이의 퇴직금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좁은 월세방에서 옆집 신혼부부의 싸우는 소리와 복도에서 올라오는 쉰 김치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넓은 부엌이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화관감 조리대를 스치던 손끝의 감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통나무 같다는 비난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에는 아직 청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영혼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 거칠고 약하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못하시지 않았던가요? 어머니? 어머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쉿.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지는 꽤 됐다. 하지만 저 무려우 같은 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번거리 노릇, 중풍 환자 노릇을 했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어머니께 어떻게 하던가요? 흥. 어머니는 경멸 섞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한테 통조림을 먹이더구나, 윤희야.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죽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 입에 쑤셔 넣었어. 상민이가 출장 갔을 때는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더구나.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다 들었다. 네가 앉아서 술을 놓던 그 소파에서 그들이 뒹구는 소리를 말이다. 제 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지켜왔던 성역 같은 집이 음란함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의 회장 사모님 시절처럼 날카롭고 위엄있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년을 쫓아낼 수는 없어. 상민이가 뭐에 홀린 듯 그년에게 미쳐 있거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 집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 잔인해질 수 있을 만큼 원한이 깊고 들키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 말이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상민이가 돈이 많이 든다며 그 불려운 말만 듣고 예전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 살림을 잘 알면서 입이 무거운. 자신을 왕비처럼 모실 고급 집사를 찾고 있더구나. 내가 상민이에게 아주 유능하고 엄격한 상류층 전문 집사를 안다고 추천했다. 그 녀석은 내 환심을 사서 돈을 타낼 생각에 덥석 동의했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마음에 못을 박듯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윤희야, 너는 돌아가는 거다. 전처 자격이 아니라 수석 집사로 말이다. 월급은 내 남편이 예전에 주던 생활비의 10배를 주마. 집안의 모든 재정관리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너는 그 부엌에서 생살 여탈권을 쥐게 될 거야. 할 수 있겠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나의 뻔뻔한 얼굴과 남편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고둥 삶은 물처럼 밍밍하다는 비난, 통나무 같다는 모욕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난로의 따뜻한 불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시퍼런 불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달라고 무릎 꿇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불여우에게 명문가의 예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좀 바꿔야겠어요. 그들이 저를 바로 알아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적어도 처음 몇 분 동안은요. 좋다. 어머니가 유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준비해라. 내일 게임은 시작된다. 비단으로 감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자꾸나. 전화를 끊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위를 들어 그동안 참고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싹둑.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검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마른 피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내일 순종적이었던 윤희는 죽습니다. 오직 처벌의 열쇠를 쥔 수석 집사 윤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저택은 이제 저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관객인 시어머니께서 인생 최고의 공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며느리야?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그 말이 선전포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봅시다. 택시가 압구정동의 익숙한 저택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제 몸에 딱 맞춰 재단된 검은색 정장깃을 매만졌습니다. 혹독한 관리로 유지해온 몸매가 옷 위로 드러났습니다.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는 커다란 금태 안경, 과감한 쇼트커트 헤어스타일, 그리고 붉은 입술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헐렁한 홈웨어를 입던 순에 빠진 윤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권위적이고 차갑고 위험한 여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5분이 지나서야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헐렁한 티셔츠, 바로 상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래는 얇은 레이스 팬티만 입은 채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배를 눌러대서 잠이 다 깼잖아요. 그녀는 까치집이 된 머리를 긁적이며 투덜거렸고 하품을 하며 담배 찌든 치아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성을라스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고작 1달 만인가요? 제가 소나무 한 그루, 철쭉 한 포기까지 정성껏 가꿨던 일본식 정원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잡초는 무릎까지 자랐고
귀한 난초 화분은 깨진 채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연못물은 흙탕물이 되었고 맥주 캔과 빈 담배 갑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수석 집사 윤입니다.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최대한 낮고 차가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박상민 씨의 모친이신 큰 사모님께 고용되었습니다.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집사요? 아,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노인네 말인가? 사람을 고용할 정신이 있었나 보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와요. 미리 말해두는데 월급은 그 노인네한테 받아요. 우린 돈 없으니까.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한 음식 냄새, 고양이 털 냄새, 청소하지 않은 카펫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악취를 덮으려 뿌려댄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끔찍한 혼합물이었습니다. 제가 거울처럼 닦아놓았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검고 끈적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를 훑어보았습니다. 상민이 아이들에게 절대 뛰지 말라고 했던 그 최고급 가죽 소파는 지금 거실 한가운데 앉아 털을 핥고 있는 페르시아 고양이의 발톱 자국으로 너덜너 덜해져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제가 멈춰 서 있자 미나가 턱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재수 없는 표정 하지 마요. 집이 좀 어수선할 뿐이지 어제 파티를 좀 했거든요. 좀 어수선하다고요?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검은 가죽 장갑을 벗어 먼지 쌓인 콘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제 기준에서 이건 집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비싼 돼지우리죠.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미나가 눈을 부릅뜨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시끄러워. 계단에서 상민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배는 불룩 나왔고 얼굴은 술에 찌들어 부어 있었으며 촌스러운 꽃무늬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뾰족한 하이힐에서부터 곧게 뻗은 정장 바지를 타고 올라와 냉정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마 낯익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서 있는 자세나 손을 두는 방식 같은 것들에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과도한 자신감과 달라진 외모는 알코올에 절여진 그의 뇌를 속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사 윤입니다. 큰 사모님과 계약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기름진 피자 박스 위에 탁 소리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저택의 모든 생활, 지출, 그리고 인력 관리를 제가 책임집니다. 상민은 종이를 들어 읽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고용했다고? 어머니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잠깐, 이 도장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비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수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물건이었죠. 사모님께서는 저택 유지를 위해 모든 재정 권한을 제게 위임하셨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제 주머니에는 어제 어머니가 몰래 건네주신 블랙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미나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두 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요리, 세탁, 청소까지 전부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상민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봤죠, 오빠? 내가 어머니한테 사람 구하라고 하길 잘했잖아. 우리 돈 들여서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나쁜 소식은? 상민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용 칼처럼 차가운 사무적인 미소였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겁니다. 박 선생님이 해임되신 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방탕한 지출에 대해 큰 사모님께서 매우 불쾌해 하셨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비 예산을 90% 삭감합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90%? 미나가 악을 썼습니다. 미쳤어요? 그럼 우린 뭐로 살아요? 공기만 마시고 살아요. 아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매일 장보기 비용을 지급할 겁니다. 식단은 영양 기준과 예산에 맞춰 제가 결정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차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보석이 화려하게 박힌 미나의 손톱을 힐끗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쇼핑, 스파, 파티 비용은 제 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본인들 사비로 해결하십시오.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상민이 으르렁거리며 종이를 구겼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당신이 뭔데 내 집에서 명령질이야.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역겨운 술 냄새가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의 아내 윤희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눈빛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집 꼴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 꼴을 좀 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당신은 대표이사였습니다. 지금은 쓰레기장에 사는 알코올 중독 실업자일 뿐이죠. 큰 사모님이 저를 고용한 건 당신 시중을 들라는 게 아니라 박 씨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모님의 변호사가 와서 상속인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이 집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상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비록 누워 있어도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안식처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알았어.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이 쓰레기 더미 좀 치우고 밥이나 제대로 차려와. 배고파 죽겠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미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계단에 널려있는 속옷들을 15분 안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로 간주하고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 감히.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수석 집사입니다. 저는 가볍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말이 곧 법입니다. 14분 30초 남았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지러운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 또각, 또각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그 발걸음은 선언이었습니다. 윤희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악마 같은 집사가 지배한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어두컴컴한 방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침대 위에서 작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늙은 눈동자가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저 왔습니다.
인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집밥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앙상한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잔인하고 은밀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욕실로 들어가 손에 묻은 이 우중충한 집의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저의 왕국이었던 부엌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개수대에는 곰팡이 핀 그릇이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체념이 아닌 분노를 담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1시간 뒤 부엌은 다시 반짝거렸습니다. 악취는 사라지고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는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식탁 위에 첫 번째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상민과 미나는 허겁지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파 기절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냄새 좋은데? 상민이 킁킁거리며 뜨거운 밥솥을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드디어 밥다운 밥을 먹는군. 어디, 오늘 메뉴가 뭔가? 갈비찜? 갈비탕?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업 종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음식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대에 찼던 상민과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널찍한 식탁 위에는 단 3가지 음식뿐이었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푹 사가버린 배추김치 한 접시,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맑은 콩나물국 한 그릇. 고기도 생선도 기름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상민이 식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나한테 뭘 먹으라는 거야? 돼지죽이야? 주인님. 저는 팔짱을 끼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업 상태이자 고지 혈증이 있는 분을 위한 해독 식단입니다. 현재의 예산과 주인님이 갚아야 할 카드 빚을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3개월간은 이 정도 식단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오시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콩나물국을 보며 구역질을 참는 듯한 표정의 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나 씨, 몸매 관리에 아주 신경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식사는 고작 300칼로리입니다. 주인님 돈으로 사신 명품 옷들을 입으시려면 허리 관리에 아주 좋을 겁니다. 2분,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개수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드시든가 굶으시든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윤 주방장의 부엌은 마감했습니다. 간식은 없습니다.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고픔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호의호식하던 2 인간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저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가정부 방에서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자려고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실과 현관의 모든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살금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굶주린 시궁창 쥐처럼 부엌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정막 속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찬장을 뒤지는 소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모든 식료품 찬장은 최신식 번호 자물쇠로 잠가버렸으니까요. 냉장고에는 재고 확인 필, 스티커가 붙은 생수병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비스킷 부스러기 하나도 찾지 못할 겁니다. 젠장,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상민의 욕설과 함께 참나무 찬장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고를 우리거나 셔츠를 다리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 온수 시스템을 끄고 오락실에 두꺼비 집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7시. 미나의 비명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깍! 차가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녀는 얇은 목욕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찬물 때문에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사윤. 당신 어디 있어?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라이너가 번진 눈으로 컵을 닫고 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쓴 뒤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미나 씨, 지금은 오전 7시 15분입니다. 심각한 재정 적자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된 가정에너지 절약 규정에 따르면 온수 시스템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가동됩니다. 씻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셨군요. 미쳤어? 미나가 입술을 파랗게 떨며 말했습니다. 난 아침에 샤워해야 피부가 산다고. 당장 틀어. 유감스럽네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 예산이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온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15분에 5만 원입니다. 돈? 지금 내 남편 집에서 나한테 돈을 내라는 거야? 그녀는 거칠게 달려들어 제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간결해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나 씨, 품위를 지키십시오. 참고로 박 선생님이 미나 씨에게 주신 가족 카드는 오늘 아침 큰 사모님의 지시로 정지되었습니다. 사유는 일주일 동안 립스틱 15개를 구매하는 등 비합리적인 지출입니다. 미나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카드를 정지해. 상민 오빠. 내려와서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봐요. 상민이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입을 열었지만 극심한 배고픔 탓에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윤희? 아니, 집사 양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온수 좀 틀어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굴함을 꿰뚫는 시선으로요. 주인님, 저는 자산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같이 교환을 하시죠.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코팅된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긴 목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꿀꿀거리는 돼지 모양 자석으로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은근한 조롱이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분담 및 보상 환산표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거실 바닥 청소. 고기 반찬이 포함된 점심 제공. 돼지고기 7식. 정원 잡초 제거. 24시간 동안 와이파이 비밀번호 제공. 본인 옷 손빨래, 온수 30분 사용권. 화장실 3곳 청소, 냄새 없이 깨끗하게. 용돈 10만 원 지급. 이건 노예 계약 아니야? 상민이 말을 더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왜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청소를 해야 해? 현재 주인님은 돈을 벌지 못하시니까요, 박 선생님. 저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주인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규칙이 뭐였죠? 돈 버는 사람이 명령할 권리가 있다. 얹혀 사는 사람은 고개 숙이고 봉사해야 한다. 잊으셨나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그가 매일 제 가슴에 꽂았던 비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칼을 뽑아 날카롭게 갈아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상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나는 그만큼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난 안 해. 내가 안주인이야. 너는 한여고. 너 해고야. 저는 발밑에 파편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기물파손. 조선시대 백자, 복제품, 가치 50만 원. 이 금액은 앞으로 2주 동안 미나 씨의 식비에서 차감됩니다. 오늘부터 미나 씨는 흰죽과 단무지만 드시게 될 겁니다. 너. 미나는 너무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상민에게 돌아서서 그의 팔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오빠 뭐라도 좀 해봐. 저 여자 때려줘. 쫓아내란 말이야. 하지만 상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어머니가 계신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행관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판사는 그가 그토록 탐내는 막대한 유산을 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쫓아낸다는 건 그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세만 가득하고 무능력한 상민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만해. 상민이 으르렁거리며 미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좀 닥쳐.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그러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바닥 닦으라고? 그래, 대걸레 이리 내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흰 장갑 끼고 검사할 거니까요. 그날 오후, 저택에서는 전례 없는 희극이 펼쳐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전직 대표이사 박상민 씨가 반바지 차림으로 엎드려 드넓은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위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걸레질하며 계속 욕설을 중얼거렸지만 제가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지면 입을 다물고 걸레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나는 어땠냐고요? 그녀를 위한 처벌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허영심과 게으름이었죠. 미나 씨. 소파에 누워 제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데이터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오후 티타임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미나 씨의 가방 컬렉션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가방요?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노인네가 드디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방으로 뛰어 올라가 상민의 돈을 뜯어내서 산 샤넬, 디올 가방 서너 개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번쩍거리는 가죽 가방들을 훑어보시더니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제가 어머니의 눈빛을 통역했습니다. 가방들이 참 예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짜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가짜라니요? 미나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거 100% 정품이에요. 백화점에서 샀다고요. 그런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래의 사모님으로서 품격을 증명하려면 명품을 관리하는 법도 아셔야죠. 사모님께서는 미나 씨가 지하실 골동품 창고의 먼지를 닦아내길 원하십니다. 오후 5시 전까지 끝내신다면 사모님께서 미나 씨가 물건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에메랄드 반지를 선물로 주실지 고려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미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반지는 아파트 한 채 값어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지금 바로 할게요. 그렇게 게으른 불여우는 퀴퀴하고 먼지투성이인 지하실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커먼 물이 담긴 양동이와 걸레 조각을 건넸습니다. 도자기 하나하나 꼼꼼히 닦으세요. 하나라도 깨뜨리면 저 가방 컬렉션을 다 팔아도 못 물어낼 겁니다. 저는 지하실 문을 닫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콜록거리는 그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갓 우려낸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한 잔 들고 청소를 마친 뒤 바닥에 헐떡이며 누워있는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차입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약간의 조롱과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생각보다 잘하시더군요. 상민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게 칭찬받은 게 얼마만일까요? 비록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의 칭찬이라 해도 말이죠.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름하지만 끝맛은 달콤한, 예전에 제가 늘 타주던 그가 좋아하는 딱 그 맛이었습니다. 윤희야. 그가 제 이름을 무심코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날 괴롭히는 거야?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황폐해진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상민 씨. 저는 당신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구름 위에서 살았어요. 이제 땅을 딛고 진흙탕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저녁 당신 애인은 밥을 못 먹을 겁니다. 지하실에서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그 여자 몫의 밥, 당신이 더 드시겠어요? 갈비찜이 있는데. 상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린 애인과의 의리와 극심한 배고픔, 그리고 냄새 좋은 갈비찜 사이에서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 줘. 그가 제 눈을 피하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호색한 남자와 꽃뱀 여자의 사악한 동맹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바로 밥그릇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미나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층의 상민은 애인의 밥까지 허겁지겁 먹어치우느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단계 이간질 완료. 2단계 적나라한 진실. 이제 불여우의 가면을 벗길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내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미나 씨, 제가 겨우 청소나 시키려고 당신을 부려먹는 줄 알았나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3일 후. 저택은 곧 닥쳐올 여름 태풍 전야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도자기를 닦는 것도 밍밍한 흰 죽을 먹는 것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물질적 욕망과 육체적 욕망 때문에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탈출구를 찾아 발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기 다분한 여자가 궁지에 몰리면 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가장 익숙한 위안처를 찾을 것입니다. 바로 남자죠. 제 예상대로 그날 오후 제가 와인 저장고에서 재고 조사를 하는 척하고 있을 때 제가 몰래 설치해둔 스파이웨어 덕분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미나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으로 몰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그 늙은이 돈 다 떨어졌어. 그 미친 집사년이 나를 괴롭혀 죽겠어. 오늘 밤 11시에 늙은이 골아 떨어지면 자고 뒷문으로 와. 오빠 보고 싶어 미치겠어. 올 때 치킨 좀 사다 줘. 그리고
콘돔도. 수신이는 PT 김이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였죠. 하지만 사실 그는 상민이 3개월 전 미나의 요가 학원 픽업을 위해 고용한 새파란 운전기사였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쌍꺼풀 없는 눈웃음, 말재주가 좋은 24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방화벽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먹잇감이 덫에 걸렸군.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소리가 서울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며 모든 은밀한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상민은 제가 일부러 식탁 위에 깜빡 잊고 둔 소주를 다 마시고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도망친 패배자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저는 검은색 우비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특수 손전등과 마스터키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인님, 일어나세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상민이 눈을 번쩍 뜨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도둑? 어디? 경찰 불러. 그럴 시간 없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하며 야구 방망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착오로 침입한 놈이 잡혔습니다. 주인님의 롤스로이스 안에 있어요. 서두르세요. 안 그러면 놈이 부품을 다 떼어갈 겁니다. 그게 주인님께 남은 가장 비싼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라는 말에 상민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움켜쥐고 슬리퍼 신는 것도 잊은 채 씩씩거리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정원 뒤편에 따로 떨어진 차고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지만 분노와 상실에 대한 공포로 상민은 술이 확 깼습니다. 차고 셔터가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유리창을 통해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진동이었습니다. 시동도 켜지 않아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꽉 닫힌 차 안에서 질척거리는 소리와 숨 막히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차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욕망으로 훑어내린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상민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저 흔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할 때 바로 그가 이 차 안에서 미나와 했던 짓이었으니까요. 저게 뭐야? 그가 말을 더듬으며 쥐고 있던 방망이를 떨었습니다. 쉿. 저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주머니에서 차 보조키를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잡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는 사람일까요? 저는 전자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뒷문을 확 열어젖히고 강력한 손전등 빛을 안으로 쏘았습니다. 눈부신 빛이 음탕한 어둠을 갈랐습니다. 깍! 미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건장한 젊은 남자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놈, 바로 운전기사 김구는 입에 치킨 조각을 문채한 손으로 사모님의 허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더럽고 추잡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기름진 치킨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전객 냄새가 뒤섞여 확 풍겨 나왔습니다. 미나? 네가? 상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땅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미나는 급히 옷으로 가슴을 가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젊은 놈은 당황해서 그녀를 밀쳐내고 발기한 하체를 가리기 위해 바지를 끌어올리느라 허둥댔습니다.
상민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미나가 말을 더듬으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하고 운전기사의 얼굴에 불빛을 비췄습니다. 여기 김 기사가 한밤중에 우통을 벗고 5,000달러짜리 가죽 시트 위에서 치킨을 먹으며 차를 수리하고 있었나 보군요. 저는 추위가 아니라 치욕스러움에 떨고 있는 상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사냥꾼이라고 자부하며 점했고 예쁜 아내를 얻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믿었던 그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창녀와 기둥서방에게 뜯어먹히는 늙은 당나귀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민 씨. 저는 부드럽지만 소금처럼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은 제가 통나무처럼 재미없다고 했죠. 저 여자가 불꽃이고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불꽃은 맞네요. 하지만 그 불꽃은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요. 당신 머리 위에 뿔을 태우고 당신 지갑을 태워서 젊은 놈을 먹여 살릴 뿐이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10분 전 차 안에 설치된 도청장치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미나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빨리 하고 가. 그 늙은이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3분이면 헉헉거려. 지루해 죽겠어. 이 집 등기 권리증만 챙기면 끝이야. 저 늙은 할망구 죽으면 상민이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고 우리끼리 실컷 즐기자. 꺼. 당장 꺼. 상민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그를 힘없는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이 개 같은 년. 상민은 야구 방망이를 다시 집어들고 미친 짐승처럼 차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기겁한 운전기사는 반대편 문을 발로 차고 열어 신발도 못 신은 차에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나는 벌거벗은 차의 차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미나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벌거벗은 하얀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숭배하듯 탐닉했던 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리로 파는 상한 고기처럼 싸구려 같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치더니 차가운 차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돈, 그리고 회춘한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까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은 없었고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감정뿐이었습니다. 옷 입고 당장 내 차에서 꺼져요. 제가 미나에게 근처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2차 전체 소독 맡겨야겠네. 역겨워서 원. 저는 상민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주인님, 오늘 밤의 막장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죠. 큰 사모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셔? 상민이 충혈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악귀가 있으면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요. 저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두 죄인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는 진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저는 모란이 수놓아진 옥색의 가장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거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그룹 고문 변호사 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상민과 미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췌한 모습이었고 미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옷매무새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겁에 질려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집사 계약은 오늘 아침 8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윤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2뭉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나 씨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혐의 고소장입니다. 지난주 미나 씨가 도자기를 몰래 파는 장면이 CCTV에 찍혔더군요. 미나 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횡령한 5억 원을 전액 반환하고 감옥에서 3년을 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빈손으로 나가서 다시는 이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연남은 어젯밤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서명할게요. 당장 갈게요. 그녀는 휘갈겨 서명하더니 제가 꼼꼼히 검사해서 헌 옷가지뿐인 가방을 챙겨 귀신에 쫓기듯 뛰쳐나갔습니다. 늙은 애인에게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변호사가 상민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이것은 사모님의 최신 유언장 및 재산 양도 증서입니다. 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날 용서하신 거야? 상속권을 다시 주시는 건가? 변호사는 고개를 젓고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저택 전체와 그룹 지분 80%는 전 며느리이자 현재 유일한 법적 양녀인 윤희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뭐라고? 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피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아들이야. 맞아요.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친아들이죠. 하지만 당신은 욕망을 좇느라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남인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친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민 씨, 유언장 조항에 따라 당신은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자격은 아닙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가 썼던 앞치마와 고무장갑 세트를 탁재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새 집사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노모를 봉양하고 정원을 가꾸고 제 밥을 차리는 겁니다. 월급은 업무 태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잘하면 술값 정도는 용돈으로 드리죠. 못하면 길거리로 나가세요. 상민은 앞치마를 내려다보다가 이제 영영 자신의 손을 떠난 화려한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방 창문이 살짝 열린 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은혜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관리에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집어들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주인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주신 제 손에 에메랄드 반지를 비췄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판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를 두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